차가운 새벽 안개가 가락시장의 양철 지붕에 채 마르기도 전에 비릿한 생선 냄새와 눅눅한 채소 냄새가 축축한 공기 중에 뒤섞였다. 하지만 그날 아침 사람들의 코를 막게 한 것은 비단 생선 냄새뿐만이 아니었다. 장어 좌판 쪽에서 터져나온 한마디 외침이 시장 전체를 침묵에 빠뜨렸다. 은색 수갑이 한 여성 상인의 손목에서 번쩍였다. 바로 이 시장에서 가장 큰 민물장어를 팔기로 유명해 모두가 우러러보던 과부 박순자 씨였다. 세상에 순자 씨가 잡혀가 누군가의 절규와 함께 시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물통이 엎어지고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렸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박순자 씨의 눈은 공포와 차마 말하지 못한 비밀이 뒤섞인 채 텅 비어 있었다. 누구도 알지 못했다. 그녀의 장어 수조 속 흐린 물 밑에는 생선 비린내보다 더 지독한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살아있는 무언가가. 아직 동이 트려면 한참이나 남은 서울의 새벽. 하지만 가락시장에는 이미 생선 비린내와 땀 냄새, 축축한 흙냄새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상인들의 외침과 흥정소리, 손님을 부르는 목소리, 그리고 좁은 통로를 가로지르는 오토바이 소리가 뒤섞여 시장의 새벽을 열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활기찬 곳은 느리게 흐르는 배수구 옆에 자리한 박순자 씨의 장어 좌판이었다. 이웃 동네까지 소문이 자자한 거물 장어를 파는 과부의 가게였다. 그녀가 파는 장어는 보통 장어가 아니었다. 크기는 어린아이 팔뚝만 했고 윤기 나는 검은 껍질은 마치 잘 닦은 무쇠 같았다. 사람들은 늘 물었다. 어떻게 장어를 이렇게 크게 키우시는 거예요? 하지만 박순자 씨는 그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할 뿐이었다. 정성만큼 좋은 사료는 없지요. 그 대답은 많은 이들의 감탄을 자아냈지만 남몰래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이들도 있었다.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같았다. 시장에서 수년간 배달 일을 해온 최철수는 이른 새벽부터 낡은 오토바이를 몰고 순자 씨의 좌판 옆에 섰다. 사장님, 오토바이 좀 여기 댈게요. 여기가 제일 편해서요. 그가 넉살 좋게 웃으며 말했다. 손님들 길만 막지 말게. 순자 씨가 작은 미소로 답했다. 철수는 웃으며 오토바이 위치를 바로잡고는 나무 의자에 앉아 뜨거운 커피를 후루룩 마셨다. 그의 눈에 비친 순자 씨는 평범한 상인이 아니었다. 3년 전 남편 이강혁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에도 꿋꿋하게 버텨온 강인한 여자였다. 그때부터 이 장어 좌판은 그녀의 생계 수단이자 두 번째 집이 되었다. 시장은 점점 더 소란스러워졌다. 맞은편 닭고기 가게의 오씨 아줌마가 저울에 닭을 달며 소리쳤다. 순자 씨, 장어 큰 놈으로 한 마리 줘요. 우리 남편이 구워 먹고 싶다네.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능숙하게 장어를 손질했다. 시뻘건 피가 도마 위로 튀었다. 바로 드실 수 있게 깨끗하게 해드릴게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철수는 그녀의 능숙한 손놀림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그날 아침은 무언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다. 사람들 틈에 낯선 두 남자가 서 있었다. 한 명은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거구였고 다른 한 명은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서류 가방을 메고 있었다. 그들은 생선을 구경하는 척했지만 그들의 시선은 한시도 순자 씨의 좌판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철수는 눈을 가늘게 떴다. 사장님, 저 사람들 누구죠? 그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순자 씨가 흘깃 쳐다보았다. 글쎄, 아까부터 계속 쳐다보던데. 기자들인가? 기자 스타일은 아닌데요. 꼭 현장 사람들 같아요. 순자 씨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손님에게 친절하게 응대하려 애썼다. 마음속에서는 이상한 한기가 느껴졌다. 마치 등 뒤로 차가운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듯한 기분이었다. 5분쯤 지났을까? 두 남자는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시장의 분위기는 원래대로 돌아왔다. 하지만 저 멀리서 철수는 번호판 없는 검은 세단이 시장 입구에 잠시 멈추는 것을 보았다. 그는 마른 침을 삼켰다. 저 차 그는 중얼거렸다. 조금 전에 그 남자들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았다. 시계는 오전 9시 4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하늘은 흐렸고 축축한 흙냄새를 실은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순자 씨가 손님에게 줄 장어의 무게를 달고 있을 때 큰 길 쪽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희미했지만 점점 더 커지고 가까워졌다.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렸다. 상인들의 외침 소리가 잦아들었다. 경찰 오토바이 2대가 빠르게 지나갔고 그 뒤를 따르던 검은 세단이 시장 입구에 멈춰 섰다. 차 안에서 검은 옷을 입은 남자 넷과 정복을 입은 경찰 간부 한 명이 내렸다. 그들의 발걸음은 단호했고 젖은 바닥에 부딪히는 구두 소리가 좁은 통로 사이에 울려 퍼졌다.
철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장님, 아무래도 이쪽으로 오는 것 같아요. 순자 씨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쪽으로? 왜? 그녀가 채 대답을 듣기도 전에 사람들 사이에서 무거운 목소리가 울렸다. 박순자 씨. 모든 시선이 순자 씨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계급이 높아 보이는 경찰 한 명이 공식 문서를 내밀었다. 송파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사건 번호 47-2023 관련 조사로 잠시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사건이라뇨? 경관님을 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그냥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자세한 건 서에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협조해 주시죠. 주변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오씨 아줌마는 들고 있던 물통을 떨어뜨렸고 생선들이 바닥으로 쏟아져 퍼덕였다. 채소 가게 백 사장님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세상에, 순자 씨가요? 경찰 2명이 좌우에서 다가와 순자 씨의 팔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리고 수갑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찰칵. 경관님, 저는 아무 잘못 없어요. 순자 씨가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그들의 소나기는 단단했다. 철수가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다.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이분은 그냥 상인일 뿐입니다. 하지만 다른 경찰 2명이 즉시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물러서세요. 공무집행 중입니다. 시장은 순식간에 혼돈에 휩싸였다. 누군가는 비명을 질렀고 누군가는 울음을 터뜨렸으며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이 광경을 찍고 있었다. 오인 체포해요. 순자 씨는 좋은 사람이라고요. 씨 아줌마가 인파 속에서 외쳤다. 순자 씨는 그저 울 수밖에 없었다. 눈물은 손에 묻은 생선 비린내 나는 물과 뒤섞였다. 그녀의 시선은 인파 속에서 철수를 찾았다. 철수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혼란과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마주 보았다. 경찰들이 그녀를 끌고 나갈 때 사이렌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아이들은 귀를 막았고 상인들은 가게의 셔터를 내렸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고 가랑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물은 바닥에 낭자한 생선 피와 섞여 마치 벌어진 상처처럼 천천히 흘러내렸다. 순자 씨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좌판을 돌아보았다. 장어가 담긴 큰 고무 대야들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고 물은 흐려져 있었다. 계산대 위에는 동전들이 흩어져 있었고 판매 장부는 비에 젖어 있었다. 그녀는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소리는 사이렌 소리에 묻혀버렸다. 철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문장만이 맴돌았다. 뭔가 잘못됐어. 순자 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그의 말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가락시장은 공포의 무대로 변해 있었다. 경찰차가 시장 입구를 벗어나기도 전에 소문은 들불처럼 번지기 시작했다. 훔친 물건을 팔았대. 아니야. 수조 밑에 마약을 숨겨뒀다는군. 쯧쯧. 저 장어들 뭔가 부정한 방법으로 키운 게 틀림없어. 그 속삭임들은 양철 지붕과 비닐 가림막들 사이를 떠돌았다. 그리고 그 모든 웅성거림과 점점 거세지는 빗줄기 속에서 철수는 방금 일어난 이 모든 일이 훨씬 더 어두운 무언가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다음 날 아침 가락시장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다. 평소 같으면 새벽 기도 소리와 함께 상인들의 외침이 하루를 여는 음악처럼 울려 퍼졌을 것이다. 물통 소리, 흥정하는 소리, 피곤함이 묻어나는 웃음소리가 오히려 삶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시장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사람들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마치 공기가 자신들의 험담을 경찰의 귀에라도 가져다 줄까 두려워하는 듯했다. 모든 구석에서 박순자 씨의 이름이 속삭임의 주제가 되었다. 장어 수조 밑에 마약을 숨겼다던데 닭고기 가게 오씨 아줌마가 닭을 고르던 손님에게 속삭였다. 마약이요? 손님은 놀란 눈으로 되물었다. 세상에 그렇게 독실해 보이던 사람이 우씨 아줌마는 어깨를 으쓱했다. 쯧쯧 사람 속은 모르는 법이지. 겉으로 깨끗해 보이는 사람이 속은 더 썩은 경우가 많다니까. 시장 한편의 국밥집에서도 채소 가게 백 사장님이 비슷한 소문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내가 배달하는 친구한테 들었는데 그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박순자 그 여자 파주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에 연루됐대. 피해자가 젊은 남자인데 마지막으로 목격된 게 그 여자 가게에서 장어를 살 때였다나 봐. 살인이라고요? 옆에 있던 다른 상인이 질겁했다. 맙소사.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살인자한테서 장사를. 조용히 해. 백 사장님이 재빨리 말을 잘랐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경찰이 증거도 없이 사람을 잡아가진 않지.
국밥집 구석에 앉아있던 철수는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그의 앞에는 식어버린 국밥이 놓여 있었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모든 험담을 듣고 있었다. 사람들은 마치 박순자 씨를 평생 알고 지낸 것처럼 이야기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녀의 가게 간판에서 이름을 본 것이 전부였다.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 그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의 옆에 앉아있던 지역 온라인 매체의 늙은 기자, 한 기자가 두꺼운 안경 너머로 철수를 바라보았다. 화가 났나 보군. 철수가 그를 짧게 쳐다보았다. 그냥 답답했어요. 순자 사장님은 좋은 분입니다. 분명히 잘못된 걸 거예요. 한 기자는 천천히 막걸리를 한 모금 마셨다. 시장 바닥에서는 말이야. 진실이 소문보다 느린 법이야. 한 번 나쁜 이름이 붙으면 지우기 힘들지. 철수는 테이블을 내려다보았다. 하지만 저는 봤어요. 수갑이 채워질 때 그분의 눈은 죄인의 눈이 아니었어요. 한 기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자네가 직접 진실을 찾아보게나. 그 말이 철수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국밥집을 나선 후에도 계속해서 점심 무렵 해가 옅은 구름을 뚫고 나왔다. 순자 씨의 좌판은 이제 노란색 폴리스 라인으로 막혀 있었다. 큰 고무 대야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물은 녹조가 낀 채 흐려져 있었다. 비린내와 진흙 냄새가 섞여 지나가는 사람들의 코를 찔렀다. 철수는 그곳에 오랫동안 서 있었다. 지나가던 몇몇 상인들은 그를 못 본 척 고개를 숙였다. 들리는 것은 개구리 소리와 어젯밤 내린 비가 고인 웅덩이에서 나는 물소리뿐이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사장님,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오후가 되자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겼다. 철수는 순자 씨의 집으로 가기로 결심했다. 시장에서 멀지 않은 작은 골목 끝에 있는 집이었다. 벽은 반쯤 대나무로 되어 있었고 마당에는 화분과 물호스가 가득했다. 평소에는 집 뒤에서 장어 수조에 물 튀는 소리가 들렸지만 오늘은 죽은 듯 조용했다. 대문 앞에 도착하자마자 철수는 문에 둘러쳐진 폴리스 라인을 보았다. 그는 마른 침을 삼켰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알고자 하는 욕구가 너무나도 컸다. 그는 무성한 텃밭길을 통해 집 뒤로 돌아갔다. 오후의 바람이 이상한 진흙 냄새를 실어왔다. 평소보다 훨씬 더 역하고 날카로운 냄새였다. 덤불 뒤에서 철수는 반쯤 물이 빠진 장어 수조를 볼 수 있었다. 물은 갈색이었고 작은 거품들이 뽀글거리며 올라오고 있었다. 수조 왼쪽에는 파란색 대형 드럼통이 흙에 반쯤 묻혀 있었다. 뚜껑은 단단히 닫혀 있었지만 그 틈새로 그의 속을 메스껍게 만드는 냄새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이게 뭐지? 그가 중얼거렸다. 그는 손으로 코를 막았다.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였다. 그는 담장 근처에 있던 긴 대나무 막대를 집어들어 천천히 드럼통 뚜껑을 들어 올리려 했다. 뚜껑은 마치 안에 무언가 담겨 있는 것처럼 무거웠다. 뚜껑이 열리는 순간 차가운 공기와 함께 썩은 냄새가 훅기쳐와 눈까지 따가웠다. 철수는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서며 구역질을 했다. 드럼통 안에는 검고 진득한 진흙이 플라스틱 조각과 그물 파편과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 진흙 사이에서 그의 눈에 무언가 들어왔다. 갈색의 꽃무늬 천이었다. 일부는 걸쭉한 액체에 잠겨 있었다. 그는 그 무늬를 알아보았다. 저건 순자 사장님 옷인데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더 가까이 다가갔다. 천 아래 진흙 속에서 희끄무레한 무언가가 삐져나와 있었다. 구부러진 모양이었다. 철수는 눈을 가늘게 뜨고 확인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 모양이 사람의 손가락과 닮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세상에 그는 대나무 막대를 떨어뜨리고 허둥지둥 뒤로 물러섰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숨이 가빠졌다. 바로 그때 텃밭 쪽에서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대답은 없었다. 그저 바람이 바나나 잎을 흔드는 소리뿐이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철수는 누군가가 나무 뒤에서 자신을 엿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왔던 길로 서둘러 달려나갔다. 텃밭을 가로질러 앞 골목까지 숨 가쁘게 뛰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저 멀리 국밥집 근처에 두 남자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한 명은 검은 가죽 재킷을, 다른 한 명은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다. 어제 아침 시장에서 있던 바로 그 남자들이었다. 그중 한 명이 철수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철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는 재빨리 고개를 숙이고 오토바이 시동을 거는 척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남자의 손에 있는 길고
긁힌 상처를 놓치지 않았다. 마치 손톱에 긁힌 자국 같았다. 그는 더 이상 쳐다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울리자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다. 서울의 저녁 공기가 그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심장은 오토바이 엔진 소리에 맞춰 격렬하게 뛰었다. 머릿속에서는 파란 드럼통의 이미지가 계속 맴돌았다. 썩은 냄새, 꽃무늬 천, 그리고 손가락을 닮은 무언가. 순자 사장님, 대체 뭘 숨기고 계셨던 겁니까? 밤이 내리고 철수는 자신의 작은 원룸에 도착했다. 그는 문을 닫고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손과 옷에서는 여전히 진흙 냄새가 났다. 그는 몇 번이고 손을 씻었지만 그 비릿한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다. 머릿속이 온통 의문으로 가득 찼다. 만약 저 드럼통에 끔찍한 것이 들어있었다면 왜 순자 사장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나를 엿보던 두 남자는 누구일까? 그리고 왜 이제는 내가 무언가를 봤다는 듯 나를 쳐다보는 걸까? 밖에서는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철수는 방 천장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내가 침묵하면 나는 비겁자가 되는 거야. 하지만 입을 열면 나는 살아남지 못할지도 몰라. 그리고 가랑비가 내리는 골목 끝에 아까 그 두 남자가 서 있었다. 그들의 담배 불빛이 어둠 속에서 붉게 타올랐다. 한 남자가 철수의 집 쪽을 바라보았다. 다른 남자가 그의 어깨를 툭 쳤다. 그놈이 봤어.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다른 남자가 대답했다. 그럼 조용히 시켜야지. 그날 밤 서울의 하늘은 짙은 먹구름에 덮여 있었다. 그날 밤 서울의 하늘은 짙은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비는 마치 얇은 커튼처럼 내려 달빛을 가렸다. 좁은 원룸에서 철수는 이미 식어버린 커피 잔을 앞에 두고 베란다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오후부터 그의 마음은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다. 파란 드럼통에서 나던 진흙 냄새가 코끝에 계속 맴도는 것 같았다. 샤워를 3번이나 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는 담배에 불을 붙였다. 연기가 축축한 공기 속으로 희미하게 피어올랐다. 내가 입을 다물면 범죄를 묵인하는 꼴이 돼. 그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하지만 내가 말한다고 해서 누가 믿어주겠어? 시장 사람들은 이미 순자 사장님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는데. 경찰, 잘못하면 공범으로 몰릴 수도 있어. 시계가 밤 9시를 가리킬 때 갑자기 현관문에서 거친 노크 소리가 들렸다. 뽁, 뽁, 뽁. 철수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이 밤늦게 자신을 찾아올 사람은 없었다. 누구세요? 그의 목소리는 작게 떨렸다. 대답은 없었다. 다시 노크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더 거칠었다. 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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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뽁.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 근처에 있던 몽키 스패너를 집어들었다. 천천히 문 쪽으로 다가갔다. 거실 불을 껐다. 창문 틈으로 밖을 엿보았다. 두 남자가 문 앞에 서 있었다. 한 명은 검은 가죽 재킷을, 다른 한 명은 밤인데도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다. 그들의 입에서는 담배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철수는 그들의 얼굴을 알아보았다. 시장과 순자 씨의 집 뒷마당에서 보았던 바로 그 두 남자였다. 피가 버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는 숨을 참으며 몸을 숨겼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주먹으로 치는 소리로 바뀌었다. 최철수 씨,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문 열어 닫고 위협적인 목소리였다. 철수는 문을 노려보았다. 몸이 굳어 있었다.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지? 문 안 열면 우리가 직접 들어간다. 쾅, 쾅, 쾅.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문고리가 흔들렸다. 손에 쥔 몽키 스패너가 떨렸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철수는 집 뒤편으로 달려갔다. 그는 부엌 창문을 열고 뒷마당을 통해 조용히 밖으로 나갔다. 비 때문에 땅이 미끄러웠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등 뒤에서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쿵. 그들이 안으로 들어왔다. 철수는 좁은 골목을 향해 달렸다. 숨이 차올랐다. 저 멀리서 자신을 쫓는 묵직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뒤돌아볼 엄두도 내지 못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는 골목 끝, 시장이 있는 곳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만을 따라 달렸다. 마침내 아무도 없는 시장 구역에 도착했을 때 그는 백 사장님의 비어있는 자판 뒤에 몸을 숨겼다.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고 마라톤을 마친 사람처럼 숨을 헐떡였다. 발소리는 서서히 사라졌다. 남은 것은 양철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와 자신의 거친 숨소리뿐이었다. 몇 분 후 철수는 머리를 감싸 쥐고 주저앉았다. 그들이 나한테 원하는 게 뭐지? 내가 그 드럼통을 열었기 때문인가? 그는 답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그가 입을 다물기를 원했다. 하지만 침묵은 썩은 무언가가 진흙 아래에서 계속 살아 숨쉬게 내버려 두는 것을 의미했다. 그는 여전히 폴리스 라인으로 막혀있는 순자 씨의 좌판 쪽을 바라보았다. 시장의 희미한 불빛 아래 노란색 테이프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마치 경고의 깃발 같았다. 그의 안에서 두려움은 서서히 결심으로 바뀌고 있었다. 이 모든 것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내야 해. 그가 중얼거렸다. 그리고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순자 씨의 집이었다. 밤 11시경 철수는 다시 순자 씨의 집으로 향하는 골목에 서 있었다. 비는 잦아들었고 바나나 나무 사이로 옅은 안개가 끼어 있었다. 집은 완전히 어두웠다. 폴리스 라인은 여전히 문 앞에 쳐져 있었지만 지키는 사람은 없었다. 그는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오후와 같은 길인 텃밭 쪽으로 들어갔다. 시골 마을의 밤소리는 으스스했다. 벌레 소리가 스산하게 들렸고 이따금 골목 끝에서 개 짖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철수는 휴대폰에 작은 손전등을 켰다. 하얀 불빛이 경찰의 발자국이 남은 진흙 바닥을 비쳤다. 집 뒤편 파란 드럼통은 마치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같은 자리에 서 있었다. 주변 공기는 이전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다. 비린내는 더 날카로워져 눈을 따갑게 만들었다. 철수는 마른 침을 삼키며 천천히 다가갔다. 차가운 드럼통 뚜껑에 손을 댈 때 손이 떨렸다. 그는 천천히 뚜껑을 열었다. 금속이 긁히는 작은 소리가 났다. 썩은 냄새가 더 강하게 덮쳐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알아야만 했다. 그는 손전등을 안으로 비췄다. 검은 진흙은 여전히 걸쭉했다. 살아있는 액체처럼 거품이 일고 있었다. 그는 담장에서 대나무 막대를 가져와 천천히 적기 시작했다. 몇 초 후 대나무 끝이 단단한 무언가에 닿았다. 그는 멈추고 더 깊이 들여다보았다. 라피아 끈으로 묶인 하얀 포대가 있었다. 드럼통 바닥에 가라앉아 있었다. 철수는 숨을 참고 끈 끝을 잡아당겼다. 포대는 무겁고 미끈거렸다. 썩은 냄새가 코를 찔러 속이 뒤틀렸지만 그는 포대가 드럼통 밖으로 반쯤 나올 때까지 계속 당겼다. 떨리는 손으로 그는 포대 끝에 매듭을 풀었다. 포대가 열리는 순간 그 안의 내용물에 그의 피가 얼어붙었다. 희끄무레한 색의 커다란 살점 덩어리들이었다. 생선도 소고기도 아니었다. 모양은 불규칙했지만 힘줄과 얇은 피부가 선명하게 보였다. 사람의 피부였다. 철수는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서다 대나무 담장에 부딪혔다. 세상에, 맙소사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그것이 동물의 사체라고 믿고 싶었지만 그 색깔, 그 질감은 너무나도 선명했다. 그는 서둘러 포대를 닫고 다시 드럼통에 넣은 후 뚜껑을 단단히 닫았다. 그의 손과 옷은 이제 진흙과 점액으로 뒤덮여 있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머릿속이 공포로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그는 텃밭 길을 통해 밖으로 뛰쳐나갔다. 안개를 뚫고 달렸다.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 하나하나가 그를 쫓는 발소리처럼 들렸다. 그는 큰 길가에 도착해서야 멈춰서서 숨을 몰아쉬었다. 맙소사, 순자 사장님은 집에서 대체 뭘 숨기고 있었던 거야. 그의 마음속 외침이 빗속에 울려 퍼졌다. 원룸에 도착하자마자 철수는 몇 번이고 손을 씻었지만 혐오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떨었다. 밖에서는 비가 그치고 정적이 흘렀다. 하지만 저 멀리서 오토바이 한 대가 집 앞에 멈추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얼어붙었다. 젖은 땅 위로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꼭 문이 다시 두드려졌다. 이번에는 천천히. 철수 씨, 그 무거운 목소리가 그를 불렀다. 그는 문 쪽을 바라보았다. 몸이 얼어붙었다. 아까와 같은 목소리였다.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남자. 꼭 자는 척하지 마. 네가 뭘 봤는지 우린 다 알아. 철수는 숨을 참았다. 그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불을 끈 채 창문 아래로 기어갔다. 하지만 커튼 틈으로 엿보았을 때 앞마당은 비어 있었다. 아무도 없었다. 젖은 땅 위에는 두 쌍의 신발 자국만이 남아 있었다. 골목 쪽으로 멀어지는 방향이었다. 철수는 오랫동안 그곳을 응시했다. 식은땀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두 남자가 단순한 감시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훨씬 더 큰 무언가의 일부였다. 그리고 그날 밤 짓누르는 정적 속에서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그는 결코 열어서는 안 될 무언가를 열어버린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의 하늘은 짙은 안개로 뒤덮여 있었다. 밤새 내린 비로 시장 구석구석에는 무릉덩이가 고여 있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모든 시선은 한 곳,
박순자 씨의 집을 향하고 있었다. 멀리서 폴리스 라인이 보였고 그 안에서는 제복을 입은 경찰 몇 명이 집 뒤편에서 무언가를 파내고 있었다. 철수는 길가에 서 있었다. 몸이 떨렸다. 그는 작은 국밥집 뒤에 숨어 멀리서 지켜보았다. 갑자기 경찰 한 명이 소리쳤다. 반장님, 여기 무언가 있습니다. 몇몇이 그쪽으로 다가갔다. 파헤쳐진 진흙에서는 지독한 악취가 풍겨나왔다. 검은 흙더미 속에서 경찰 한 명이 유기농 비료라고 쓰인 하얀 포대를 끌어냈다. 라피아 끈은 이미 사가 있었고 포대를 들어 올리자 안에서 단단한 무언가가 떨어져 내렸다. 사람의 뼈였다. 일부에는 검게 변한 살점이 아직 붙어 있었다. 담장 밖에서 구경하던 군중이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맙소사, 그럼 소문이 진짜였어. 누군가 외쳤다. 철수는 입을 막았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그는 정확히 알고 있었다. 저 포대는 어젯밤 자신이 드럼통 안에서 본 것과 같은 것이었다. 수사반장 강형사가 재빨리 지시를 내렸다. 모든 포대를 꺼내. 사진부터 찍고 옮겨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비린내와 젖은 흙냄새, 그리고 오래된 피 냄새가 뒤섞였다. 경찰은 주민들을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속삭임은 오히려 더 커졌다. 그럼 박순자가 범인이었네. 내가 뭐랬어? 그 장어들 시체 먹고 자란 거라니까. 소문은 빗물보다 더 빠르게 흘러갔다. 철수는 몇 걸음 뒤로 물러섰다. 머리가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했다. 그는 경찰이 발견한 모든 것이 박순자 씨를 더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을 것을 알았다. 어쩌면 그녀가 범인이 아닐지라도. 저 멀리서 기자 한 명이 쉴 새 없이 사진을 찍어댔다. 플래시 불빛이 공포에 질린 주민들의 얼굴 위로 번쩍였다. 경찰이 세 번째 포대를 들어 올렸을 때 철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는 돌아서서 그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몇 걸음 떼지 않았을 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로부터 문자가 와 있었다. 더 이상 끼어들지 마. 최철수, 네가 뭘 열었는지 넌 몰라. 그의 손이 떨렸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공기는 평소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다. 그는 휴대폰을 꽉 쥔 채 시장을 향해 달렸다. 시장의 분위기도 긴장되기는 마찬가지였다. 순자 씨의 자판은 여전히 닫혀 있었지만 집 뒤편 수조에서 나던 비린내가 마치 골목 구석구석까지 스며든 것 같았다. 상인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철수를 쳐다보았다. 저기 봐, 박순자 돕던 그 배달부잖아. 뭔가 알지도 몰라? 속삭임이 들려왔다. 철수는 고개를 숙이고 그들 사이를 빠르게 지나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진흙을 밟는 것처럼 무거웠다. 국밥집에서 늙은 황 기자가 그를 조용히 불렀다. 철수 씨, 이리 와봐. 철수가 다가갔다. 얼굴이 창백했다. 소식 들었나? 황 기자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경찰이 뼈가 든 포대 3개를 찾았다고 하더군. 그런데 이상한 건 아직 못 찾은 포대가 하나 더 있다는 거야. 못 찾은 포대요? 그래.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어젯밤 순자 씨 집은 봉쇄되어 있었다는 보고야. 그 말은 발굴 작업 전에 누군가 그곳에 다시 다녀갔다는 뜻이지. 철수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황 기자가 그를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뭔가 알고 있지? 철수는 침묵했다. 저는 그냥 뒤편에 드럼통이 있는 걸 봤어요. 안에 포대가 있었고요. 하지만 내용물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이 그걸 수조에서 찾았고 철수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기자님, 저는 순자 사장님이 무죄라고 확신해요. 누군가 함정을 판 겁니다. 황 기자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렇다면 조심해야 할 거야. 그 함정을 판 사람이 지금 자네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 말에 철수의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는 큰 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인타 속에서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자신을 쳐다보며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얼굴은 희미했지만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다. 그 서 있는 자세가 마치 죽은 줄로만 알았던 순자 씨의 남편 이강혁과 닮아 있었다. 철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 만약 그가 맞다면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이건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제 시작일 뿐이야. 그 후 서울의 하늘은 잿빛이었다. 시장은 한산해졌지만 순자 씨에 대한 이야기는 잦아들지 않았다. 구석구석에서 이강혁이라는 이름이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남편이 이제 이 모든 일의 배우로 의심받고 있었다. 철수는 시장 입구 근처 국밥집에 앉아 부슬부슬 내리는 비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앞에서 황 기자는 작은 수첩에 몇몇 이름을 적고 있었다. 여기 오래된 상인들 몇 명에게 물어봤네. 3년 전에 이강혁이 큰 사업을 벌였다더군. 슈퍼장어 프로젝트라고 외국 사료 회사랑 합작한다고 했었지. 그리고 그 사업이 망한 후에 이강혁이 사라졌어. 사라졌다고요? 철수가 나지막이 덧붙였다. 황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뿐만이 아니야. 같이 일하던 인부 3명도 함께 사라졌어. 소식도 신고도 없이 그냥 증발해버린 거지. 철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순자 씨 집에 파란 드럼통을 떠올렸다. 하얀 포대, 그리고 끔찍했던 살점 덩어리들. 설마 그가 중얼거렸다. 황 기자가 그를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자네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군. 그 슈퍼장어 프로젝트라는 게 단순히 물고기 실험이 아니었을지도 몰라.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다. 밖에서는 몇몇 상인들이 서둘러 자판을 덮고 있었다. 철수는 젖은 길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진실을 알아야겠어요. 이강혁의 흔적을 찾아야 합니다. 그날 밤 철수는 사람들이 허가 없이 생선을 파는 한강변이 암시장을 찾아갔다. 비린내와 담배 연기가 공기 중에 자욱했다. 그곳에서 그는 과거 순자 씨와 이강혁과 함께 일했던 중간상인 배 씨를 만났다. 사람들은 그를 가물치라고 불렀다. 이강혁에 대해 물어볼 게 있습니다. 철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건장한 체격의 남자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 이름 여기서 함부로 꺼내지 마.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왜요? 그는 죽었잖아요. 배 씨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짧게 웃었다. 죽어? 누가 그래? 3년 전에 포천에서 사고가 났다고 했지. 하지만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어. 묻힌 건 텅 빈 관폰이었다고. 철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진심입니까? 그래. 그리고 사라지기 전에 이강혁이 실험용 사료를 가져왔었어. 장어를 2배로 키울 수 있다고 했지. 하지만 그 프로젝트가 중단된 후에 인부 3명이 돌아오지 않았어. 그 사라진 인부들이 순자 사장님 수조에서 발견된 뼈의 주인일까요? 철수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배 씨는 오랫동안 그를 쳐다보다가 나지막이 말했다. 아직 정신이 멀쩡하다면 이강혁을 찾으려고 하지 마. 그를 찾으려던 놈들은 아무도 돌아오지 못했으니까. 배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철수를 새는 양철 지붕 아래 홀로 남겨두고 떠났다. 강 쪽에서 불어오는 밤바람이 순자 씨 집의 파란 드럼통에서 나던 것과 똑같은 진흙과 비린내를 실어왔다. 철수는 손에 쥔 헬멧을 꽉 쥐었다. 그는 배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 날 아침 철수는 다시 시장으로 돌아왔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눈은 피곤했지만 그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다. 여전히 닫혀있는 순자 씨의 자판을 지나갈 때 그는 황 기자가 그곳에 서서 땅에 있는 무언가를 쳐다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것 좀 보게. 그가 지늘게 반쯤 묻힌 작은 나무 팔찌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거 알아. 슈퍼장어 프로젝트에서 일했던 인부 중 한 명. 박 씨 아들 거야? 철수가 쭈그려 앉아 그 팔찌를 만졌다. 그렇다면 그들 모두 정말 여기 있었던 거군요. 황 기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마 다시는 나가지 못했겠지. 저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새로운 조사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소리였다. 철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긴 빛 끝에 맑아지기 시작한 하늘을 바라보았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문장이 맴돌았다. 이강혁은 죽지 않았고 그는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는 다음 행보가 위험할 것을 알았다. 하지만 지금 멈춘다면 순자 씨에 대한 진실은 수조 속 진흙과 피 아래에 영원히 묻히게 될 것이었다. 철수는 손에 든 나무 팔찌를 바라보았다. 그것을 꽉 쥐었다. 내가 당신을 찾겠어. 이강혁, 당신이 숨긴 모든 것을 파헤칠 거요. 그리고 저 멀리 한산한 자판들 뒤편에서 검은 재킷을 입은 남자가 조용히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입에 몬 담배가 붉게 타올랐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고 희미한 미소 끝에는 마치 말이 필요 없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듯했다. 늦었어, 최철수. 넌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다. 그날 오후 사이렌 소리가 다시 시장 주변에 울려 퍼졌다. 경찰차 2대가 철수의 원룸 앞에 멈춰 섰다. 이웃들이 웅성거리며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 철수가 막 국밥집 문을 닫고 나올 때 경찰 2명이 그에게 다가왔다. 최철수 씨 맞으시죠? 그런데요. 저희와 함께 서로 가주셔야겠습니다.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평이했지만 날카로운 눈빛은 이것이 단순한 참고인 조사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송파경찰서 조사실에서 강 형사가
그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몇 장의 사진이 담긴 큰 봉투가 놓여 있었다. 머리 위 형광등이 차갑게 빛났다. 이 사람 누군지 압니까? 강 형사가 사진 한 장을 앞으로 밀었다. 철수가 사진을 보았다. 사진 속에는 자신이 사료 창고 앞에서 파란 드럼통을 들고 서 있었다. 그의 옆에는 가죽 재킷을 입고 마스크를 쓴 남자가 카메라를 향해 서 있었다. 저건 접니다.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남자는요? 철수는 눈을 가늘게 떴다. 형광등 불빛 때문에 사진이 선명하게 보였다. 체격, 목선, 서 있는 자세 모든 것이 이강혁과 닮아 있었다. 저는 모릅니다. 그때는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그냥 직원인 줄 알았습니다. 강 형사는 오랫동안 그를 쳐다보았다. 이 사진은 3개월 전에 찍힌 겁니다. 장소는 슈퍼장어 프로젝트 소유의 창고고요. 그 창고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순자 사장님 심부름으로 빈 드럼통을 옮기러 갔을 뿐입니다.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몰랐어요. 강 형사는 다른 사진을 꺼냈다. 슈퍼장어 프로젝트 로고가 박힌 냉동 트럭 사진이었다. 그리고 그 뒤편에서는 누군가 하얀 포대를 옮기는 그림자가 보였다. 최철수 씨, 강 형사가 나지막하지만 날카롭게 말했다. 박순자 씨는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드럼통들은 모두 죽었다고 알려진 남편 이강혁이 보낸 것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진은 당신이 이강혁으로 추정되는 사람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머릿속이 울리며 방 전체가 좁아지는 것 같았다. 저는 몰랐습니다. 반장님. 맹세코 그가 누구인지 정말 몰랐습니다. 강 형사는 그를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그렇다면 우리를 도와주시오. 그 남자를 마지막으로 본 곳이 어딥니까? 철수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3개월 전 한강 근처 창고에서요. 그 후로는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하지만 이틀 전 밤에 시장에서 그와 닮은 사람을 봤습니다. 강 형사는 수첩에 재빨리 메모했다. 확실합니까?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반장은 몇 초간 그를 응시하다가 말했다. 좋습니다. 하지만 기억해두시오. 만약 당신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수사 방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철수는 마른 침을 삼켰다. 저는 그저 순자 사장님이 무죄라는 걸 증명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강 형사가 차갑게 대답했다. 우리가 이강혁을 찾도록 도와주시오. 경찰서에서 나온 후 철수는 힘없는 걸음으로 인도를 걸었다. 하늘이 다시 흐려지기 시작했다. 주머니 속에는 경찰이 보여준 서류철에서 복사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그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이강혁은 마스크로 얼굴을 반쯤 가린 채 카메라를 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에 서린 미소는 차갑고 계획적으로 보였다. 바람이 불어와 시장 쪽에서 진흙과 비린내를 실어왔다. 철수는 재킷을 여몄다. 갑자기 휴대폰이 진동했다. 발신자 불명의 문자 메시지였다. 말이 너무 많았어. 최철수. 경찰은 널 지켜주지 못해. 철수는 걸음을 멈췄다. 길 건너편 텅 빈 가게들 사이에 검은 모자를 쓴 남자의 실루엣이 조용히 서 있었다. 그가 더 자세히 보려고 하자 그 형체는 천천히 그림자 속으로 물러나 사라졌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철수는 사진을 재킷 주머니에 넣고 혼잣말을 했다. 이강혁이 살아있다면 이 모든 건 게임이야. 그리고 이제 나도 그 게임의 일부가 된 거고. 그는 비에 젖어 우물해 보이는 가락시장을 바라보았다. 양철 지붕과 텅 빈 생선통들 넘어 그가 찾고 있는 진실이 이제 자신을 되돌아보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 공격할 적절한 때를 기다리면서 비가 완전히 그치지 않았을 때 강 형사는 철수를 다시 경찰서로 불렀다. 작은 회의실 책상 위에는 여러 서류철과 은행 거래 내역을 띄운 컴퓨터 화면이 있었다. 최신 추적 결과입니다. 강 형사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이강혁 명의의 계좌에서 박순자 씨 계좌로 정기적으로 돈이 이체된 내역이 있습니다. 최근 2달간 매주 500만 원씩. 철수는 화면을 응시했다. 하지만 이강혁은 3년 전에 사망 처리됐잖아요. 그게 문제야. 젊은 박 형사가 끼어들었다. 계좌는 활성 상태이고 돈은 가락시장 근처 ATM에서 현금으로 인출됐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날짜에 해당 위치의 모든 CCTV가 고장나 있었지. 강 형사는 의자에 등을 기댔다. 표정이 무거웠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흔적을 지우고 있어. 누가 그 돈을 인출했는지 알아내야 해. 만약 정말 이강혁이 살아있다면 철수가 나지막이 말했다. 이 모든 건 그의 계획이겠군요. 순자 사장님은 그냥 희생양이고요.
강영사는 그를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시장에서 이강혁과 닮은 사람을 봤다고 했질네. 발굴 작업 다음 날 밤이었어요. 저는 그가 맞다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서부터 시작한다. 강영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오늘 밤 나랑 같이 가. 한강 주변 지역을 수색할 거요. 몇몇 목격자들이 슈퍼장어 프로젝트에 사용되던 오래된 창고가 있다고 했어. 밤이 되자 경찰차 2대가 한강변을 향해 조용히 움직였다. 안개가 내려앉았고 낡은 다리 밑으로 흐르는 강물 소리가 무겁게 들려왔다. 철수는 박 형사와 함께 뒷좌석에 앉아 있었고 강 형사가 앞에서 운전했다. 현장에 도착하자 그들은 양철 벽으로 된 큰 창고를 보았다. 페인트는 이미 발해 있었고 문은 쇠사슬로 잠겨 있었다. 하지만 안에서는 손전등 불빛처럼 희미한 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안에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 형사가 속삭였다. 강 형사는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경찰 2명이 오른쪽으로 잠입했고 철수와 박 형사는 왼쪽으로 그들을 따랐다. 비린내와 새 녹스는 냄새가 공기 중에 가득했다. 쇠사슬이 끊기자 그들은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는 답답했다. 파란 드럼통들이 쌓여 있었고 일부는 뚜껑이 반쯤 열려 있었다. 방구석에는 슈퍼장어 프로젝트 로고가 박힌 냉동 트럭이 서 있었다. 바닥은 젖어 있었고 트럭 뒤편에서 물이 떨어지는 흔적이 있었다. 강 형사가 손전등을 켰다. 이것 봐,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바닥에는 이강혁의 서명이 적힌 배송 송장이 떨어져 있었다. 박 형사가 몸을 숙여 그 서류를 촬영했다. 그는 아직도 거래를 하고 있어요. 이강혁은 죽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창고 뒤편에서 소리가 들렸다. 쇠가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뒤이은 빠른 발소리. 거기 누구야? 강 형사가 소리쳤다. 대답은 없었다. 그들은 뒷문을 향해 달려갔다. 하지만 밖으로 나갔을 때 보이는 것은 강을 향해 절벽을 내려가는 누군가의 그림자뿐이었다. 강 형사는 손전등을 들고 멈추라고 소리쳤지만 그 형체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후였다. 철수는 절벽 끝에 서서 거세게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았다. 저 사람이에요. 체격이 저는 이강혁이 맞다고 확신합니다. 강 형사는 아래에서 소용돌이치는 물을 내려다보았다. 만약 그가 맞다면 이 게임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겠군. 몇 시간 후 그들은 경찰서로 돌아왔다. 박 형사가 창고에서 가져온 서류를 검토했다.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송장은 대구에 있는 유령 운송회사로 보내진 것입니다. 하지만 도장을 보세요. 날짜가 지난주입니다. 강 형사가 미간을 찌푸렸다. 이강혁이 아직도 배송을 관리하고 있다는 건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 메모가 하나 있습니다. 최종 목적지 주소 이모동 서쪽, 경기도 광주시. 철수가 얼굴이 굳은 채 일어섰다. 거긴 순자 사장님 집 근처입니다. 방 안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강 형사는 오랫동안 그를 쳐다보다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렇다면 내일 아침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겠군. 철수는 주먹을 쥐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고 유리창에 가로등 불빛이 반사되었다. 그의 안에서는 두려움과 결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이강혁이 정말 살아있다면 다음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발견할 것은 더 이상 단순한 장어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다. 드럼통 속 피보다 더 썩어빠진 비밀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광주시 이모동 서쪽의 공기는 축축하고 고요했다. 송장에 적힌 장소로 향하는 흙길은 밤새 내린 비로 아직 젖어 있었다. 경찰차는 낡은 벽돌 건물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멈췄다. 건물 절반은 무성한 잡초로 뒤덮여 있었다. 창고 문 앞에는 방금 떠난 듯한 트럭 바퀴 자국이 선명했다. 강 형사가 신호를 보냈다. 신속하게 움직인다. 소리 내지 마. 철수는 뒤에 서 있었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그는 이 지역을 알아보았다. 과거에 이강혁이 새로운 실험 장소가 있다고 자주 언급했던 곳이었다. 박 형사가 권총을 든 채 앞장섰다. 그들은 건물 측면을 따라 움직였다. 안에서는 작은 발전기 같은 기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코를 찌르는 비린내, 쇠녹슨 냄새와 젖은 쥐늘기 섞인 냄새였다. 강 형사가 조용히 카운트다운을 한 후 문을 걷어찼다. 쾅! 쇠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햇빛이 쏟아져 들어오며 모두를 침묵하게 만드는 광경을 드러냈다. 방 중앙에는 거대한 플라스틱 수조들이 줄지어 있었다. 각각의 수조에는 검은 빛을 띤 장어들이 가득했다. 크기는 사람 허벅지만큼 비정상적으로 컸다.
물은 짙은 갈색이었고 몇몇 수조 표면에는 거품 사이로 살점 조각들이 떠다니고 있었다. 세상에 박 형사가 속삭였다. 이건 보통 사료가 아니야. 강 형사가 다가갔다. 수조 옆에는 스테인리스 테이블이 있었고 그 위에는 고기 절단기, 큰 칼, 그리고 유기농 샘플이라고 적힌 비닐봉지 몇 개가 놓여 있었다. 뒷벽에는 거친 손글씨로 쓴 판자가 걸려 있었다. 슈퍼 장어 프로젝트, 완벽한 세대. 갑자기 방 뒤편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모두가 고개를 돌렸다. 두 수조 사이의 그림자 속에서 검은 재킷을 입은 남자가 나타났다. 얼굴은 마스크로 반쯤 가려져 있었다. 이강혁, 철수가 자기도 모르게 소리쳤다. 남자는 그를 흘깃 쳐다보더니 몸을 돌려 뒷문으로 달려갔다. 잡아, 강 형사가 즉시 뒤쫓았다. 그들은 창고 뒷마당을 가로질러 달렸다. 진흙탕 때문에 발이 미끄러졌다. 이강혁은 이미 대기하고 있던 오프로드 오토바이에 뛰어올라 숲 쪽으로 질주했다. 강 형사가 공중에 경고 사격을 했지만 이강혁은 멈추지 않았다. 철수는 숨이 턱에 찰 때까지 쫓아갔다. 오토바이는 흙길 모퉁이에서 사라져 버렸고 타이어 자국과 튄 진흙만을 남겼다. 박 형사가 잠시 후 창고 안에서 찾은 서류철을 들고 도착했다. 반장님, 이걸 찾았습니다. 그녀가 서류철을 열며 말했다. 안에는 여러 장소에서 찍은 장어 수조 사진들이 있었다. 모두 똑같았다. 거대한 장어, 파란 드럼통, 그리고 숫자 코드가 적힌 라벨. 강 형사가 재빨리 훑어보았다. 이건 단순한 실험이 아니야. 대량 생산이야. 박 형사가 사진 한 장을 가리켰다. 이것 보세요. 뒤에 사람 얼굴이 찍혔어요. 구청 직원 같은데요. 강 형사가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내부 공모자의 증거군. 철수는 수조 옆에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은 걸쭉한 물속에서 퍼덕이는 장어를 향해 있었다. 수면 아래에서 그는 창백한 색의 무언가가 천천히 떠오르는 것을 보았다. 그는 몸을 숙여 더 가까이 다가갔다가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물러섰다. 그것은 사람의 손이었다. 부패한 어깨에 붙어 있었다. 마치 방금 물속에 던져진 것처럼. 박 형사가 비명을 질렀다. 다른 경찰 2명이 즉시 현장을 통제했다. 강 형사가 재빨리 명령했다. 이곳을 봉쇄해. 아무도 들여보내지 마. 철수는 이강혁이 사라진 숲 쪽을 바라보았다. 그는 아직 살아있어요.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그가 저 밖에 있는 한 시장 사람들은 안전하지 않아요. 강 형사가 그를 쳐다보았다. 얼굴이 굳어 있었다. 내 말이 맞아? 철수 씨. 하지만 이 게임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해. 강 쪽에서 바람이 불어와 이전보다 더 지독한 악취를 실어왔다. 사이렌 소리와 경찰들의 발소리 속에서 철수는 한 가지를 알았다. 광주 수조에 묻혀있던 비밀은 이제 겨우 절반만 드러났을 뿐이고 나머지 절반은 아직 이모동 숲의 어둠 속에서 이강혁과 함께 숨어있다는 것을. 그날 밤 송파경찰서는 그 어느 때보다 분주했다. 이모동 창고는 공식적으로 봉쇄되었지만 그곳에서 나던 비린내는 마치 공기 중에 계속 남아있는 듯했다. 수사팀 사무실에서 강 형사와 박 형사는 이제 수조, 파란 드럼통, 그리고 슈퍼 장어 프로젝트, 완벽한 세대 문서, 조각들로 가득 찬 증거판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강혁은 살아있어. 강 형사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리고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야. 박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보호해주는 내부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송장들 모두 구청에서 합법적으로 처리됐어요. 내부 협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한편 건물 밖에서 철수는 계단에 홀로 앉아 있었다. 손에 쥔 휴대폰이 계속해서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로부터 문자가 연달아 도착했다. 아직도 고집을 부리는군. 진실을 알고 싶다면 오늘 새벽 2시 한강 다리 근처 오래된 창고로 혼자 와라.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는 마지막 문자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반장님, 그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이강혁이 저에게 연락했습니다. 강 형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뭐라고? 철수는 휴대폰을 건넸다. 혼자 오라고 했습니다. 강 형사는 빠르게 생각했다. 이건 기회야. 하지만 혼자 보내게 할 수는 없어. 우리가 원격으로 감시할 겁니다. 위험을 감수하지 마세요. 새벽 2시 한강변이 공기는 차갑고 축축했다. 안개가 수면 위로 낮게 깔려 있었다. 철수는 다리 아래 오래된 창고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그의 발소리가 귀뚜라미 소리와 강물 흐르는 소리 사이로 울려 퍼졌다. 멀리서 건물 안에서 손전등 불빛이 깜빡이는 것이 보였다.
이강혁 씨의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떨리고 있었다. 대답은 없었다. 그는 썩은 나무 더미와 빈 드럼통들을 지나 안으로 들어갔다. 비린내가 다시 코를 찔렀다. 쇠녹쓰는 냄새. 그때 어둠 속에서 낮고 차분하지만 무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랜만이군. 철수 씨의 이강혁이 그림자 속에서 걸어 나왔다. 얼굴은 창백했고 마스크로 반쯤 가려져 있었다. 그의 눈은 날카로웠지만 피곤해 보였다. 왼손에는 작은 권총이, 오른손에는 검은색 USB가 들려 있었다. 왜 아직 살아있는 겁니까? 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 모든 일을 꾸민 게 당신이에요. 왜? 이강혁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으니까. 철수 씨. 가난한 사람들은 죽어라 일하게 만들고 윗놈들이 모든 걸 가져가지. 나는 그냥 내 몫을 내 방식으로 되찾았을 뿐이야. 사람을 죽이는 방식으로요? 철수가 소리쳤다. 죽여. 이강혁이 코웃음 쳤다. 그놈들은 탐욕 때문에 죽은 거야. 사료의 비밀을 외국에 팔아넘기려고 했지. 나는 그냥 그 비밀이 여기에 남도록 했을 뿐이야. 철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쳐다보았다. 그럼 그 모든 시체들은 순자 사장님 잘못이 아니었군요. 그 여자는 그냥 방패막이었어. 이강혁이 말을 잘랐다. 경찰은 뒤에서 누가 조종하는지 알 만큼 똑똑하지 않아. 내가 혼자 일했을 것 같아. 이강혁의 등 뒤 그림자 속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다.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철수가 아는 얼굴이었다. 구청장이었다. 시장에 허가서를 들고 자주 오던 그 남자. 구청장님 남자가 철수를 보며 차갑게 웃었다. 넌 너무 많이 봤어. 이강혁이 창고 밖을 향해 재빨리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속삭였다. 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모든 게 끝나기 전에 네가 진실을 알았으면 해서 불렀다. 그는 USB를 철수에게 던졌다. 이거 가져가. 안에는 프로젝트의 모든 데이터, 관련자 이름, 자금 흐름 전부 들어있어. 갑자기 총성이 터졌다. 이강혁의 몸이 튕겨나갔다. 총알이 그의 어깨를 꿰뚫었다. 창고 뒤편에서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움직이지 마. 무기 내려놔. 강 형사가 소리쳤다. 이강혁이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그는 마지막으로 철수를 바라보았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아무도 믿지 마. 심지어 저놈들도 창고 옆에서 작은 폭발이 일어났다. 휘발유통에 불이 붙었다. 강 형사가 화염이 번지기 직전 철수를 끌어냈다. 오래된 창고가 격렬하게 폭발했다. 불길이 밤하늘을 삼켰다. 철수는 땅에 쓰러져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몸이 떨렸다. 이강혁 강 형사는 치솟는 불길을 바라보았다. 그가 죽었다면 비밀도 함께 묻히는 거야? 철수는 손을 폈다. 손바닥 안에서 아직 따뜻한 USB를 보았다. 아닙니다. 반장님. 진실은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강물 위로 반사되는 불길 너머 철수는 이 게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누군가는 아직 살아남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이모동 창고의 불길은 동이 틀 무렵에야 마침내 꺼졌다. 타버린 양철 잔에 사이로 옅은 연기가 여전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경찰은 경계선을 찾고 감식반은 증거가 될 만한 것을 찾고 있었다. 하지만 이강혁의 시신에서는 재와 권총의 금속 파편 외에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신분증도 서류도 없었다. 반대편 경찰차 계단에 앉아있던 철수는 잿더미로 뒤덮인 채 남은 불씨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USB가 아직 온전하게 남아있었다. 강 형사가 다가왔다. 이강혁이 던진 건가? 철수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데이터가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강 형사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받아 박 형사에게 검사를 위해 넘겼다. 그가 진실을 말했는지 한번 보지. 몇 시간 후 경찰서에서 박 형사는 굳은 표정으로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었다. USB 안에는 수백 개의 데이터 파일이 들어 있었다. 계좌 목록, 드럼통 배송 기록, 사료 회사 이름, 심지어 실험 결과 사진까지. 하지만 모두를 침묵하게 만든 것은 마지막 폴더였다. 프로젝트 자금 출처. 폴더를 열자 이강혁과 함께 있던 구청장을 포함한 지역 공무원들의 이름이 연이어 나타났다. 또한 유령 운송회사 계좌에서 그들의 개인 계좌로 자금이 흘러 들어간 기록도 있었다. 강 형사는 주먹을 쥐었다. 그럼 이건 슈퍼장어 프로젝트가 아니라 생선 사업을 위장한 돈 세탁이었군. 박 형사는 창백한 얼굴로 화면을 응시했다. 그리고 그 파란 드럼통들은 증거를 은폐하기 위한 도구였던 거고요. 너무 많은 것을 알았던 인부들이 희생된 거겠죠. 강 형사는 철수를 바라보았다. 이강혁은 단순한 가해자가 아니라
거물들의 계임에 휘말린 희생자이기도 했어. 하지만 복수 방식이 모든 것을 지옥으로 만들었지. 철수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증거를 제출할 수도 있었지만 어두운 길을 택했어요. 그리고 이제 박순자 사장님 같은 무고한 사람이 희생양이 된 거고요. 그날 오후 강 형사는 명단에 오른 공무원 몇 명의 체포를 직접 지휘했다. 뉴스는 빠르게 퍼져나갔다. 가락시장은 다시 한 번 더 들썩해졌다. 이번에는 험담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진실 때문이었다. 3일 후 박순자 씨는 구치소에서 석방되었다. 그녀는 느린 걸음으로 걸어 나왔다. 얼굴은 여전히 청백했지만 그녀의 눈은 이제 두려움 없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다. 경찰서 문 밖에서 철수가 기다리고 있었다. 제가 약속했잖아요. 사장님, 모든 사람이 진실을 알게 될 거라고. 순자 씨는 젖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고마워요, 철수 씨. 하지만 진실은 때로 너무 늦게 찾아오지.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단호했다. 강혁 씨는 원래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돈과 복수에 대한 갈증이 그를 잠식해버렸죠. 그날 밤 철수는 시장으로 돌아왔다. 순자 씨의 자판은 여전히 덮개로 덮여 있었지만 예전에 두렵게만 느껴졌던 비린내는 이제 다르게 느껴졌다. 마치 서서히 돌아오는 삶의 냄새 같았다. 상인들은 다시 장사를 시작했고 그 어두운 날들을 잊으려 애썼다. 저 멀리서 늙은 황 기자가 라디오 방송 녹음기를 들고 그에게 다가왔다. 알고 있나? 철수 씨, 사람은 죽어도 진실은 항상 길을 찾지. 철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네, 기자님. 하지만 그 길은 종종 진흙판을 거쳐야 하더군요. 그는 이제 맑아진 시장 뒤편의 수조를 바라보았다. 물 위로 자신의 모습이 비쳤다. 그 반사된 모습 속에서 그는 사라진 얼굴들을 다시 보았다. 박순자, 이강혁, 인부들, 탐욕의 고리에 휘말렸던 모든 사람들. 그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곳에서는 모두 평안하길. 황 기자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서 무언가를 배우길 바라야지. 몇 주 후 신문의 마지막 기사가 실렸다. 가락시장 장화 사건은 종결되었다. 부패와 살인 네트워크가 강력한 증거와 함께 와해되었음이 밝혀졌다. 박순자 씨의 누명은 벗겨졌고 슈퍼장어 프로젝트는 불법으로 규정되어 해체되었다. 철수는 시장 근처 작은 국밥집에서 그 기사를 읽었다. 그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긴 장마가 끝난 후 서서히 맑아지는 이모동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는 모든 미스터리가 설명될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진실은 진액 속에 묻힐지라도 시간이 흐르면 물이 그것을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한다는 것을. 그리고 부드러운 아침 햇살 아래 가락시장은